안녕하세요. 곧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죠. 네,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전문가 분석 자료들 또 관련 기사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복잡한 정책 전망의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논의의 목표는 뭐랄까 단순히 예상되는 내용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책들이 실제 시장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계획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는 겁니다. 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7일에 그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나오는 첫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때 규제로 시장의 그 가파른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긴 했는데 근본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해소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진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이게 추미의 관심사입니다. 맞아요. 그럼 먼저 그 6.27 대책 이후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일단 거래량이 좀 줄고 상승률도 둔화되고 시장이 좀 숨고르게 들어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요,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대책 나오기 전에는 0.4%대였는데 최근에는 0.08%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와,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6월에 한 1만 2천 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4천 건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그렇죠. 경기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이걸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뭐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떤 전문가는 이걸 시속 200km로 달리던 차가 40km로 속도를 줄인 거지 후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비유했던데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가격 자체가 하락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대부분 전문가들도 이게 가파른 상승세가 안정화된 거지 뭐 하락 전환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락을 기대했던 일부 매수대 기자들은 좀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죠. 아쉽겠네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 수요가 몰려서 전세값이 뛸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봤죠. 근데 의외로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역별 편차는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 국면에서는 그 서울 고가 아파트나 특정 재건축 단지 위주로만 오르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 이게 뚜렷했다는 지적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또 6월에요.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가 1000건 이상 급증했던 것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뭐 단순 실수도 있겠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뭐 집값 띄우기 시도다. 혹은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했다. 아니면 반대로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자가 자금 마련에 실패해서 포기했다. 뭐 이런 복합적인 시장 혼란상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 시장의 복잡성, 또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두의 시선은 곧 발표될 정부의 그 공급 카드,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발표 시점부터가 관심사인데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혹은 좀 이례적으로 주말인 일요일에 발표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더라고요. 일요일 발표는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중요한 부동산 대책은 주중에 많이 발표했었죠. 네. 일요일 발표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건 뭐 그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같이 발표해서 주말 동안 시장이 막 과열 반응 보일 틈을 안 주려는 뭐 그런 전략적인 고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주 치밀한데요? 네,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공급 대책하면 늘 나오는 거, 3기 신도시 추진, 이번에도 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근데 여러 분석 자료들 보니까 이 카드는 좀 식상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맞습니다. 계획된 30만 호 이상의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게 뭐 이미 여러 번 나온 얘기라서 시장에 주는 어떤 신선한 충격, 이런 건 좀 적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죠. 또 듣는 얘기구나 싶죠. 네,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쌓여 있어요. 최근에 건설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공사비. 네, 그래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사전 청약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아이고. 또 LH 역할이 예전에는 택지 개발하고 매각하는 게 중심이었는데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입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죠. 네. 그러니까 당장의 공급 부족, 소위 말하는 공급 절벽 해소에는 한계가 좀 명확합니다.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얘기도 뭐 단골 메뉴죠. 국공유지나 좀 낡은 공공청사 부지 개발하는 방식 말입니다. 소위 콤팩트 시티 같은 고밀 개발 방식도 언급되고요. 네, 이것도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됩니다. 콤팩트 시티, 그러니까 도심 안에 있는 자투리 땅에 건물을 좀 높고 빽빽하게 지어서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죠. 네. 하지만 이 역시 규모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분석에 따르면요. 연간 한 4만 7천 가구 정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한 서울에요. 이런 유유부지를 정말 다 끌어모아도 10년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3만 5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10년간 3만 5천 가구요. 연간 필요량에도 훨씬 못 미치네요, 그러면. 그렇죠. 턱없이 부족하죠. 이러니 뭐 일부에서는 잠실 운동장이나 심지어 국회 부지까지 개발하자 이런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오는군요. 네, 그만큼 서울 도심 안에 활용 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용산 정비창 부지나 미군 반환 부지 정도가 계속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도심 공급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랑 우려가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전망이 좀 우세한가요?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사업기간 단축,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이런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속도를 낼 유인은 충분하죠. 다만 이걸 단순히 민간에 다 맡기기보다는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방향. 예를 들면 과거 공공재개발 모델처럼 공공기여,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조건으로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공사비 아닌가요? 자료들 보면 인센티브를 아무리 줘도 그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하던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공사비 급등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 없이는 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구호가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좀 뚜렷한 대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당연히 예상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 LH가 최근에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 주택 매입 약정 접수를 중단했다면서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왜죠? LH가 수도권에서 민간이 지은 신축 빌라 같은 거 사들여서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신규 접수를 중단했어요. 이게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혹시 정책 방향의 변화를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도 부족한 마당에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는 그 비아파트 공급까지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정부 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니까 공공 분양 예산은 무려 70%나 삭감됐어요. 반면에 공공임대, 특히 빌라 매입임대 관련 예산은 20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20배요. 네, 이건 정말 단순한 예산 예정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이 극명한 예산 변화는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내 집 마련 지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그것도 빌라 같은 비아파트 중심의 임대 공급 강화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강력한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취약계층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은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 양질의 아파트 분양 기회는 줄어들고 임대 위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비판, 또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분정립형이나 이익공유형 같은 새로운 분양 모델도 거론된다고는 하는데 네, 그런 모델들도 얘기는 나오지만 그건 역시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고요. 들어보니 공급 대책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얘기 반복이거나 효과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방안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인지 자료들 보면 이번엔 정말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패키지로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공급은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시장 안정시키려면 수요를 누르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한 전문가는 어설픈 공급 대책만 내놓을 거면 차라리 발표 안 하는 게 낫다고 정부에 조언했다는 후문까지 들립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공급 대책만으로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많기 때문에요. 강력한 수요 규제를 함께 발표하는 종합 선물 세트,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시장에 좀 충격을 줄 만한 수요 억제 카드들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 추가 강화입니다. 아, LTV. 네. 현재 강남 3구, 용산 같은 규제 지역 LTV가 50%인데 이걸 40%까지 더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0%면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잖아요. 아, 그렇죠. DSR. 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쉽게 말해서 소득 대비 빚 갚는 능력 따지는 건데 이걸 전세 대출에도 적용한다. 이러면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게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번번이 제외됐었거든요. 네. 하지만 여러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적용되면 당장 전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갱신 시점에 놓인 세입자들 중에 소득이 좀 부족하거나 다른 대출이 많은 경우에 필요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위 끼린 세대가 발생할 수 있죠.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하겠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과도한 전세 대출이 전세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그런 기대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도한 갭 투자를 막고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 이번에도 전세 DSR 적용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씨가 말았다고 하잖아요. 네,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어떤 분석가는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단 2~3개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또 빠진다. 그러면 전세가 급등은 불보듯 뻔하고 결국 매매가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말 딜레마네요. 심지어 일부 자료에서는 임대인의 전체 부채 개선할 때 전세 보증금 자체를 포함시킨다. 이런 정말 파격적인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그건 정말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서요. 실현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세죠. 네. 하지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9월 말에 강남 3구랑 용산 등 지정 기한 만료되는데 연장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죠. 네, 연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니까요.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최근에 좀 과열주짐을 보이는 강동, 마포, 성동이나 과천, 분당 이런 다른 지역으로 확대 지정될 가능성, 심지어 서울 전역이나 분당 전체로 묶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와, 점점 넓어지네요. 네, 지정 권한을 지금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이걸 국토부 장관으로 가져오는 법 개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금 규제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위적인 집값 조절 수단으로 세금 활용 안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었는데요. 네, 대통령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세율을 올린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증세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명분이 좀 부족하죠. 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 개정 없이도 정부 의지로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년 보유세 부담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런 방식이 있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 안 되고 다시 급등세를 보인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부가 다시 세금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예상 시나리오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효과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종합적인 평가는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아, 그래요? 우선 공급 대책 자체만으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중론이에요. 대부분 기존 대책 재탕이거나 효과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고 특히 당장 내년부터 심화될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 그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죠.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는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경우에는 시장에 좀 실망감을 안겨줘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옵니다. 결국 열쇠는 수요 규제의 강도에 달려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LTV 추가 강화, 특히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 여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범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충격의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과 수요 규제를 병행하는 종합대책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세 DSR 문제 외에도 최근에 월세화 현상,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는 여러 차례 확인됐었죠. 네. 현재 전세 매물 부족 현상과 더불어서요, 비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게 큰 우려 요인입니다. 얼마나 빠른데요? 한 분석에 따르면요,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이미 75%에서 80%에 달하고요. 심지어 아파트조차도 그 비중이 49%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월세라는 거네요. 아파트도. 와, 왜 이렇게 월세화가 빨라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요. 또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 그리고 높아진 금리 부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이런 급격한 월세화가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주거비 상승을 부추기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지방시장 소외 문제입니다. 정부 대책이 너무 수도권, 특히 서울 위주로 흘러가면서 지방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방은 수도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네.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고 인구 감소나 산업 기반 약화로 주택시장 자체가 침체된 곳이 많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홈 사면 1주택으로 간주해주는 지원책이나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이런 걸 검토해고는 있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지방의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럼 지방시장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나요? 좀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DSR 규제, 이걸 지방에 한해서는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 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거래 활성화 방안도 거론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일부 전문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거나 지방 아파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어떤 투자 수요를 유인할 만한 파격적인 당근책 없이는 지방 소멸을 막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부동산 대책은 3기 신도시 속도전이나 재개발 인센티브 같은 좀 익숙한 공급 메뉴와 함께 전세 DSR 적용이나 LTV 추가 강화 같은 강력한 수요 규제 파드가 패키지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죠. 공급카드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의 파급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반면에 수요카드는 즉각적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배분에서 드러나듯이 정책의 무게중심이 내 집 마련 지원에서 공공임대, 특히 비아파트 임대 공급 강화로 이동하는 듯한 모습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급 대책의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하고 수요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고통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정책 방향이 분양보다는 임대 강화로 기우는 듯한 모습도 관찰되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시장 안정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가격 상승률만 억누르면 그게 안정인 걸까요? 그리고 그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집을 간절히 사고 싶은 분들, 또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이미 집을 소유한 분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에 계신 분들처럼 각기 다른 입장에 놓인 우리는 각각 어떤 영향을 감수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발표될 정책 내용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칠 파급 효과, 그리고 정책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곧 발표될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오늘 저희의 논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